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일제히 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가 고평가된 자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을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버블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게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기대가 사그라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국내 증시에서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한일령 관련주들 또한 방어적인 성향이 있는 지주사나 배당주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에서 키워드로 꼽혀왔던 한일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국내 뷰티 기업들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가운데 화장품, 뷰티 제품에 대한 지금 규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뷰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 내내 조금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경과를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7일이었죠. 이달 7일에 일본의 총리가 대만이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만에 대한 개입과 관련된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굉장한 불쾌감을 표했고요. 강력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여론이 조금 형성이 됐는데 일본에 규제를 가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14일에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해야 된다는 그 권고 발표를 했고요. 여행사들과 항공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에 대한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 그리고 항공사들도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하는 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홍콩 언론에서는 일본의 항공권의 50만 장 취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일부 현에서는 이 11월 이달에만 취소하는 투숙객이 1,000명이 넘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18일에는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한 두 편이 상영이 연기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일본의 보이그룹에 대한 공연 취소 소식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드 사태 때 중국이 했던 행동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9일에는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다라는 발표까지 하면서 점점 더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국 정부가 일본 화장품 수입 제한을 검토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또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의 최근 소비 규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여행 제한에서 시작해서 문화 콘텐츠, 수산물 그리고 화장품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으로 지금 좀 신빙성이 엇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일 때 패턴을 보게 되면 여론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라던가 압박 카드를 꺼내드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현재 뷰티 쪽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러한 압박이 국내엔 당연히 좀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뷰티를 넘어서서 패션 관련된 기업들까지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일본 화장품 공백의 최대 수혜가 우리나라일까요? 중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별의 비중 그래프인데요. 21년부터 25년까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프랑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지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 조금 줄어드는 감소 추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만약에 일본에 대한 수입을 중지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일본 제품의 특징은 가격대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다양한 부분에서의 화장품을 잘 만들기도 합니다. 스킨케어, 선케어, 헤어는 물론이고요. 클렌징 쪽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죠. 특히나 중국의 Z세대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가격대가 다양하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포지셔닝이 커버가 가능한 것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통점이고요. 브랜드의 인지도 자체도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가 아시아 제품군이다라는 거에 엮여서 함께 좀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특히나 OEM이나 ODM 생산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중심이라는 점도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수입 순위도 비슷하고요, 포지션도 비슷하고 카테고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안 좋은 여론이 일본 제품에 형성되게 된다면 그 대체품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브랜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격군별로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대체재 구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중고가나 그리고 프리미엄 쪽을 보게 된다면 설화수나 후헤라가 있고요. 그리고 중저가, 그리고 대중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니스프리나 미샤 같은 브랜드가 있을 듯합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그거와 유사한 제품들이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 LG 생활건강이 아직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색조 화장품, 달바, 에브리시엔시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중국의 Z세대에서 일본 스킨케어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플랫폼에서 K뷰티 역시나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의 지금 많은 홍보와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K뷰티고요. 도우인에서 굉장히 강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SNS 바이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강점을 또 보자면 공급망과 생산 능력이 지금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세계 최대의 ODM 역량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 볼 만합니다. 특히나 샘플이나 신제품의 사이클이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 3배가량 우리나라가 현재 빠른 상황이고 로컬 브랜드의 주문도 우리나라 ODM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ODM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화장품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죠. 기본 선케어를 잘하는 데가 있고 스킨케어를 잘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한 각각의 제품도 좋지만 이것을 대신 만들어주는 OEM이나 ODM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ODM사들의 중국 매출을 보게 된다면 코스맥스가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콜마가 6%, 코스메카 코리아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ODM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중국인들이 지금 자국 제품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2021년도 그리고 빨간색이 2025년도고요. 가장 옆쪽에 있는 이게 중국 제품, 국산 제품을 선호하느냐에 대한 이 선호도의 조사였습니다. 21년도에는 12%에 불과했던 게 25년, 올해는 무려 43%까지 증가했고요. 그렇다면 해외 제품을 선호하느냐에 대해서는 21년도가 78%였는데 4년 만에 지금 37%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저도 다른 여러 가지 쇼츠 같은 걸 보게 됐을 때 중국 화장품에 대한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자국민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브랜드를 생산해주는 ODM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공장에 대한 당일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생산 기지에 대한 이동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ODM 구조 자체가 오더를 하나 받았을 때 그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실적에 대한 그 레버리지가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업체 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 그게 실적의 가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ODM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 가게 된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보는 최대 수혜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코스맥스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최선우주로 뽑기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도 매력적입니다. 지금 선행 PER이 역사적인 하단 부분에 있고 업황이 개선됐을 때 굉장히 큰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일본 브랜드의 생산 이전 그리고 로컬 브랜드의 성장 이걸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ODM 기업이다라고 코스맥스를 선택을 했고요. 개별 기업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비중이 컸었는데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여기서 좀 손해가 나는 걸 메꾸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유통비를 지속적으로 좀 감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만약에 판로가 또다시 좀 넓어지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소폭의 이익이 개선되더라도 이익률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일본 브랜드의 대체 수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채널의 성장까지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압박 수위가 전 소비재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단기 모멘텀은 강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정책화가 될지는 조금은 시선을 띄워서 봐야 되긴 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의 판로가 다시 확보가 됐을 때 화장품 기업들의 리레이팅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또 9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점이 시장을 끌어내렸던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최근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3,900선을 결국에는 이탈을 해냈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조금 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4% 넘게 밀리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죠.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어제 강세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었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더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 9%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의 경우에는 3,856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 하방 압력을 좀 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86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안에서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역시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국내 증시 크게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현선물 시장 모두 팔아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들 오전장부터 2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10월 들어서 순매수를 계속 이어왔던 외국인들인데 11월 이 누적 순매도가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10월과는 다른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 서 유가증권 시장 체크를 해보시면 개인의 경우에는 2조 원 넘게 담아내면서 그래도 외국인들의 물량을 좀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7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2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이어가면서 오늘 그래도 하단을 좀 지지해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받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뿐만이 아니라 굴스비 총재 또 리사쿡 연준 이사까지 시장의 우려감을 다시 한번 재부각시켰는데요. 특히나 리사쿡 연준 이사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내놓으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다시금 부각된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한미반도체 2%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5%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5%대 하락세,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8%대 급락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신규 상장하면서 이 TSMC의 1차 벤더로 주목받았던 CMTX의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주들 흔들리면서 17%대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우 종전 구상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러우 전쟁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구상안의 경우에는 그간 러시아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요. 특히 간밤 이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전진건설로봇의 경우에는 5%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PTS 4.6%, SG는 4.4%, SY도 1.7%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체크해 보시죠. 네, 금요일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AU 브랜드 비롯해서 오늘 패션 의류 쪽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은 줄줄이 하락했는데 소비재 쪽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3% 가까이 내려갔고요. AMD도 7%, 마이크론이 10%, 샌디스티크의 경우에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버블론이 좀 해소되나 했었는데 매출 채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외상으로 팔아서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소비재주들은 비교적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월마트가 호실적에 또 기반해서 6%대 상승세를 이뤄냈고요. TJX 컴퍼니도 1.5%, 코스트코도 강보합권 유지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소비재들이 방어주 격의 역할을 함과 더불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일 갈등의 수혜를 또 소비재 쪽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연계를 좀 해서 작년에 일본을 방문했던 중국인들이 소비를 어느 쪽에 했나라고 좀 살펴보면 일단 전체 소비액이 1조 7천억 엔이 넘어가면서 약 15.9조 원을 기록했고요. 지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신발과 가방, 가죽 제품과 같은 호화 제품이었습니다. 화장품과 향수도 그 뒤를 이뤘고 의류도 그 뒤를 따랐는데요.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쪽으로 소비가 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재 안에서 또 패션, 의류 쪽이 흐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AU 브랜드가 14%대 급등세, 윙스풋도 11% 이상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한 선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원무역도 3%, 형제엘리트와 한섬 같은 종목들도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이쪽도 역시나 소비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들어서 백화점 3사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방문이 또 크게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1월 들어서 백화점 상사 주가 상승률을 보면 신세계가 33%나 이달 들어 상승을 했고 현대백화점도 15%나 급등했습니다. 롯데쇼핑 역시 11월 들어서만 12.6% 반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좀 살펴보면 지난 24년에 754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도 649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광 통과 비자를 이용한 외국인의 기준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는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객 수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쪽이 쇼핑인데
이 쇼핑 안에서도 백화점이 포함된 대형 쇼핑몰에서 42%의 비중으로 쇼핑을 하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화점 3사의 경우 올해 합산 실적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5조 원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면서 1조 원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3사도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현대백화점이 2.7%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96,2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롯데쇼핑의 경우에도 1.9% 오르면서 7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광주 신세계, 하나갤러리아 신세계의 경우에는 1% 안팎의 내림세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오늘 눈에 띄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반도체주 전반으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리노공업 3분기 실적은 또 괜찮았습니다. 이제 하나증권에서 또 프라이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3분기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이제 2026년 내다보는 프리뷰 리포트의 제목을 기술 변곡점의 시작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나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라면서 리노공업 목표 주가 69,000원으로 전 목표가 대비해서 6.2% 상향 조정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에 모바일 수요 그리고 여타 부품들의 마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기술적 해자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탑티어 파운드리 기업이 이나노 공정 수요가 매우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리노공업의 R&D 테스트 소켓 수요 역시 이에 따라 견조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나노 이제 채택하는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도입을 시작할 것으로 내년부터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R&D 테스트 소켓 수요에 앞으로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 반도체주들은 엔비디아발 상승을 하루 만에 되돌림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려는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낙폭에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5%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55,0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SK하이닉스는 현재 구간에서 8%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미래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2에서 4%까지 낙폭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종목들의 이슈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좀 난이도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장으로 좀 방어해 볼 수 있을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점검해 봐야겠죠. 엔비디아발 상승에서 하루 만에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좀 낙폭이 좀 거센 모습인데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오늘 낙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되게 좋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매출 채권 문제가 좀 있었는데 매출 채권 즉 외상을 한 건데 이 외상에 대한 규모가 지난 분기에 22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333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 1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계산해 보면 한 14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14조 7천억 가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외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한테 주문을 계약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한테 계약을 하는 기업들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외상에 대한 것이 나중에 못 갚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가 만약에 매출 채권 문제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현금이 없으면 그럼 좀 이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 현금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에 발생하는 수요를 지금 미리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제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자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좀 늦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어제 있었던 리사쿠
연준의 그 매파적 발언이 조금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고용 지표는 좋았는데 실업률도 같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도 지금 보면은 이게 양쪽이 지금 좋은 거랑 그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좋은 포인트랑 안 좋은 포인트가 이제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크게 이제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약간 좀 혼선이 일어났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투심에 악영향을 준 것 같아요. 리사 콕이 이제 발언을 좀 인용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금융 시스템이 좋아서 어떤 대공황이나 리먼 사태와는 다르다. 그런데 위험 자산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너무 올라와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조정도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시장이 뭐 빠져야 될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유독 많이 빠진 이유는 고가권에서 60만 원 상단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금의 응집력이 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혼조세, 심리적으로 충동적으로 매도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안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AI향 메모리, D램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160조 정도로 설비 투자할 거를 지금 고부가 가치 D램 그리고 HBM 이 라인을 600조까지 지금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는 건 뭐냐면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하는 어떤 매출에 대해서 캐파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2026년도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장 증설이 됐을 때 그 수요가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60일선을 만나는 거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점 매수세를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40만 원, 뭐 45만 원 초반 라인에 아니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1차 매수, 분할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 역시나 안 좋죠. 이게 고가에서 지금 많이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이걸 고스란히 지금 받은 게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성 매물에 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주가 방어가 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주가 방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수급에 이런 현상들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눈여겨 보여지는 건 뭐냐면 연기금이 좀 방어를 하려고 들어왔다. 그리고 기타 범위에서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왜 장 초반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안 좋은 악재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고 오히려 장 초반에 이제 넥스트 장에서 빠진 거 대비해서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좀 좋은 가격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낙폭이 좀 거세게 느껴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또 타이밍이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꼼꼼히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오늘 바이오 쪽도 선방하는 모습이고 D&D 파마텍이 장중에 또 99,000원까지 찍었습니다. 현재도 6% 이상 뛰고 있고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서도 뭐 종목별로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D&D 파마텍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지금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펩트론도 어제 보니까 신고가를 가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뭐 신고가에서 상한가를 한번 쳤었죠. 근데 D&D 파마텍은 후발주자로서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런 선순환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노보노디스크가 연말에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그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보다 이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이 경구용 GLP-1에 대한 치료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저용량으로도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왜 장점이 되냐면 세마글루타이드는 14mg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구용 치료제 지금 GLP-1 같은 경우에는 4mg으로도 지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고령층이 많아요. 고령층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용량으로 먹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그 어떤 소비 패턴이고, 그래서 수요자들의 구매 욕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D&D 파마텍의 그 저용량 GLP-1의 치료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연말 이제 이벤트에서 노브노 디스크의 발표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D&D 파마텍의 어떤 주가 업사이드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수급을 보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수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벤트성으로 가다 보니까 연기금은 줄고 팔았지만 어쨌거나 이 주가는 신고가를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D 파마텍은 코스피 지수랑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지수 차트랑 비교했을 때 지수랑 무관하게 올라가는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D&D 파마텍도 그런 종목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구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상단에 매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홀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투심이 좋은 거죠. 그래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가 들어오면 주가가 10만 원대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D&D 파마텍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만들어 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좀 심란한 장이네요.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좋은 종목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거는 트렌드를 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뭐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중일 갈등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테마라면 오늘 추천주로 안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실적과 마진이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뭐 카지노, 뭐 두 번째 호텔, 뭐 소비주들, 그리고 뭐 화장품주들 이렇게 있겠죠. GSP&L을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이게 호텔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명동, 그또 어디야, 동대문, 그리고 뭐 인사동, 뭐 제주도, 그리고 뭐 그랜드 5성급 호텔도 한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 뭐 파르나스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객실 수만 합쳐도 3,000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당 노멀하게 러프하게 20만 원으로만 잡아도 하루 매출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가적인 어떤 객실에 대한 수요는 변함없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호텔이 좀 잘 되네라고 해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호텔을 막 우후죽순 짓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허가를 따내야 되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한 건설은 이제 시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객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도 지금 4분기부터 다시 운영이 재개가 되고 이제 성수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초반부터 하반기까지도 무난하게 고실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이제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투신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신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GSP&L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정고점 부근인 59,0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추세 전환하는 하락 추세를 꺾일 수 있는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또 반사수에 기대되는 GSPNL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59,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하이 리스크 드림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노력 보상 스위치는 오프. 수많은 사람이 주식, 코인, 복권 같은 고위험 자산에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이는 단순히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동으로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절망감이 우리를 극단적인 베팅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노력과 보상이 괴리된 이 냉정한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을 도박성 투자로 내모는 위험한 경제 심리의 구조적 배경을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의 무력화. 저축과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 같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입니다.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격차가 너무 커져 성실한 노동이 생존 수단일 뿐 자산 축적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노력과 보상이 괴리된 이 냉정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장벽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무력화된 환경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탐욕의 상품화. 개인의 역전 심리와 절망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먹잇감입니다. 금융시장과 미디어는 단기간에 폭등하는 밈 주식이나 테마 코인 사례를 끊임없이 조명하며 투기 심리를 부추깁니다. 자본은 우리의 절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은 흡수되며 시장만 더 불안정해지는 탐욕의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불안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비용. 고위험 베팅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 대신 스마트폰 호가창을 들여다보며 운과 시류를 쫓게 됩니다. 장기적인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야 한 인적 자본이 고위험 투기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 동력이 소실되는 거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은 개인의 희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 기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하이 리스크 드림은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실패가 만들어낸 마지막 비명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고위험 베팅 대신 성실한 노동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와 보상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올릴 수 있을 좋은 업종과 종목들을 골라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파트너님, 시장이 진짜 쳐다보기고 또 싫네요. 참 이렇게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뭐 이런 이 장은 알겠는데 네. 오늘은 또 뭐 속절없이 그냥 막 내려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내려가니까 배신감이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싶은데요. 이게 약간 지치게 만드는 이 극단까지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나요? 네, 제가 학습 효과 매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엔 조금 더 시간은 더 필요한 것 기다려야 돼요? 같습니다. 예, 네.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보면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유럽 마감하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는데 매출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지난 2분기 같은 경우가 한 17%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한 뭐 12, 13% 정도 더 증가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네 돈 잘 버는데 왜 돈을 못 받고 있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못 받을 거냐? 아니면은 그럼 매출 채권이고 돈 돌려받으면은 그만큼 주가 급등시켜 줄 건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핑계를 찾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핑계를 찾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핑계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에서 도망가세요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채권 받으면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세요라는 양쪽의 심리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고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뭐 미국 만기일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도 다시 안으로 복귀, 내려가도 다시 위로 복귀해서 박스권 장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얼마나 강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그렇죠. 네. 지금 멋있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4월에 우리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되고 4월 9일 저점 찍은 이후에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저 구간부터 해서 먼저 한번 6월까지 조방원 중심으로 해서 지주사랑 같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반바지봇 괜히 강조해드리는 게 아니죠. 반도체, 로봇, 바이오 쪽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바이오가 움직이고 올라오는 구간에 반도체 로봇이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얼만큼 강하게 올라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 이맘때 분명히 저는 다들 뭐 2,800, 2,900 볼 때도 4,000 지나가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가능성이 있고 올해 만약에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내년 초에는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갔단 말이에요. 네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조정도 그런 변동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급락이 안 나오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시장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이런 마인드는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습 효과를 계속 만든다. 그리고 3,900 구간에서 계속 그러게요. 지지력 테스트는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만든다고 해도 3,800까지는 열어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800 구간까지 가면은 다시 한번 요 안으로 회귀하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들어가십시오라고 사인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4,200포인트를 한번 넘기려는 시도를 하면서 진짜 갑니다라고 신호를 주고 모두 들어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기관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뭐 이 머리 멍청해서 뭐 물량을 닫겠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선물 시장 가지고 그냥 차익거래 가지고 그냥 물량을 떠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기관들은 그렇게 봤는데 보통 이 구간에서는 기관들한테 크게 안 떠넘겨요. 시장이 아예 끝났을 때 기관한테 다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기관들이 프로그램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본인들은 실제적으로는 바스켓으로 던지기 바빠요. 그 시장이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시장은 한참 남았고요. 빨라야 내년 뭐 하반기나 뭐 내후년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아직 멀었다. 이거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쉬는 구간이고 여러분들 지금 학습 효과 구간이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조정이 크게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힘든 거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변동성 구간이에요. 물론 지금도 상쾌할 수 없죠. 불쾌하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 과거에 코로나 시대 때 하셨던 분들 진단키트랑 막 올라간 다음에 지금 절망의 시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2차 전지야 조금 이제 희망이라도 보이지 진단키트는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절망의 시기가 나중엔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은 귀여워요, 여러분. 주식시장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귀여울 수 있어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요. 원래 항상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학습 효과에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올 때 한 4,000에서 4,100 정도 되면은 내 종목 중 보유한 종목 중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반등이 나왔다. 혹은 좀 더 강하구나 시장 대비 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약간씩 올라올 때마다 현금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은 뭐 적극적인 현금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계속 순환이 나오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슬슬 조금 대비하고 있다가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강한 조정이 안 나오고 학습 효과 이후에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로 대응하면 된다. 적극적인 현금 확보까지는 아니어도 올라오면은 내 종목 중에 잘 나온 것들 이런 거 정리하고 그리고 제일 못난 이들 있죠. 이런 부분을 같이 두 종목을 정리하면은 현금 확보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감가를 시켜서 하면은 예를 들면 수익을 내가 100만 원 받다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손실을 같이 정리하는 거죠. 그럼 50만 원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마이너스 종목도 좀 줄여가면서 현금을 조금씩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밀리는 구간에 현금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분명히 에이펙 때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화가 끝나면은 어디로 시선이 향한다? 재건 쪽으로 갈 거다. 평화 쪽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젤렌스키가 항복 결의서 같은 거를 제출했다라고 해요. 거의 항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크라이나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러시아는 전쟁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그대로 돌려받아야겠다.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좀 그러네요. 점령해야겠다라는 이런 러시아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크림반도는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거의 항복하다시피 해야지 끝나는 건데 이 젤렌스키가 어느 정도는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원래는 코미디언이었는데 정치권이 워낙 써가지고 비리가 난무해가지고 그 풍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원래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랫동안 대통령에 있다 보니까 뭐 비리 뭐 이런 거에 좀 연루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 기업하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건지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막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항복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에 어떤 걸 보냐면 재건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런 쪽도 보시면 되고 경기 방어성 종목들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하면 방어성 종목들 보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이 고민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재선 파트너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차근차근 저희가 너무 흔들리지 말고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홈런 칠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나고 또 홈런 치는 홈런 타자 슬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경기 방어성 종목 말씀드렸는데 놀고 먹자 섹터에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네, 놀고 먹자 섹터에는 이제 음식료 쪽이 경기 방어성. 아, 먹는 거. 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기가 안 좋아도 살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K푸드 글로벌로 좋습니다. 뻗어나가는 K컬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제가 혼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글로벌 분석기관 사이트 모든 스트레치 뭐 이쪽에서도 다 말하는 게 K컬처의 최대 수혜는 이제 K팝이나 이런 K컬처 쪽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수혜는 K푸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수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뭐 기생충 때도 뭐 짜파구리라는 뭐 제품이 나왔었고, 예, 그리고 뭐 이 매운 라면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김치나 이런 뭐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발효식품이 또 세계적으로 이제 또 인기를 끌고, 뭐 김이나 이런 뭐 특이한 제품들이 또 이제 인기를 끌고, 김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하는 제품의 2위 품목입니다. 그 정도로 아셔야 돼요. 김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미 팩트시트가 공개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던 그 관세 협상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음식료 쪽도 당연히 미국 수출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을 텐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현재까지 해서 7월부터 해서 10월 이때가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인데 이 4개월 동안 전년 대비해서 1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판매량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구나. K컬처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김밥을 뭐 지금 현재 뭐 한 4, 5천 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 가면은 8천 원, 만 원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판매를 해도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영향이 적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14%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량이 뭐 23%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그리고 유럽, 중동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K푸드의 글로벌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경기 방어성 섹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주가 많이 좀 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는다라고 하면 흔들려도 좀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경기 방어성 섹터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 쉴 때 이 종목들이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타이밍에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4번 타자 K푸드 음식료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종목 빠르게 살펴볼까요? 먼저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듬직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바로 가야죠. 삼양식품. 네. 불닭볶음면 신화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S&D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제 조미료 소스. 쪽, 소스 조미료 쪽으로 이제 유명한 기업이니까 이 불닭볶음면 소스 S&D 말고도 막 여러 기업을 M&A 하면서 왜냐하면 S&D만으로도 안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살짝 흔들렸던 경향이 있는데 S&D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글로벌로 이제 뭐 100개 넘어가겠죠 이제. 그리고 라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영업이익이 작년에 3천억 돌파하고 올해는 5천억 돌파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7천억 넘어서 몇 년 지나면은 한 2, 3년 지나면은 이제 1조 원도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몇 년 지나서까지 팔리는지를 보고요. 일단은 올해 5천억, 내년 7천억 이상이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편안하게 보면 된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 올라서 무서웠다라고 하면 지금 잠깐 휴식 구간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덴마크 리콜 알아서 마케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매운데 리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틱톡을 비롯해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이제 바이럴을 통해서 알아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마케팅을 다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뭐 음식료 업종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죠. 삼양식품 잘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뭐 생산 라인 늘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또 2루타 종목 가볼까요? 조금 더 빠른 음식료 업종에 뭐가 있을까요? K푸드. 저는 빙그레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빙그레? 네. 제가 조금 전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매출이 23.5% 정도 네.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크게 올해 성장한 지역이에요. 네네. 그런데 중동의 매출액 중에 이 우리나라 이 빙가류 쪽이 80%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로나가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네, 메로나가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뭐 밈식으로 해서 올 때 메로나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여러분들이 조정받고 올라올 때 빙그레 메로나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미국 내에서도 한국 아이스크림 막 얘기하면 일단 70% 이상 점유율 차지하고 있고 뭐 오프라인 매장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냥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중국 삼양식품 중국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중국, 호주, EU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다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K컬처의 영향력이 이렇게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 K-팝 데모넌터스 이런 거 봐도 라면이랑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음식료, 스낵류 이런 거를 다 홍보를 해줬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빙그레, 뭐 삼양식품에 이어서 이 종목이 좀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제가 중동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때마침 최근에 중동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알려지고 시장 영향력으로 좀 확대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 구간이고 계속 AI 버블에 지금 집중돼 있어서 그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지기 시작한 빙그레가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주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격 인상까지 올해 초에 단행하면서 뭐 관세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미 방어가 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라고 수익성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빠르게 트레이딩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빙그레를 2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3루타 가보겠습니다. 호타준족, 빨리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K푸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자, 시즌 1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네. 좋습니다. 풀무원 하면은 우리가 또 좀 약간 건강하다라는 브랜드로 좀 친환경. 친환경 쪽이고 우리 몸의 건강 이런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해해 보이는 분을 이제 광고 모델로 쓰면서 우리 딱 얼굴만 봐도 무해해 보이지 않습니까? 관상도 네. 좋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도 딱 잘 맞게 마케팅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국 회원제 채널, 중국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계속 확대가 되고 한한령 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야금야금 엔터 쪽도 그렇고 음식료 쪽도 그렇고 계속 열어주는 현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회원 채널 그리고 신제품 확대 그리고 미국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확산세가 이제 다시 한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풀무원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라인에 속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환경적이고 우리 몸에 좋아라는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게 뭐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뭐 동남아 그리고 이쪽은 오세아니아 쪽에도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모으고 있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고 매출액이 3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무원 푸드컬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두부반이 뭐 녹지빈이 뭐 신제품도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웰빙 하면은 풀무원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 꾸준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 호타준족 풀무원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풀무원 또 올해 김밥으로 또 중국에서 한번 또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저희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3루타 종목까지 봤고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랭킹 체크를 해볼까요? 네. D&D 파마텍은 계속 가요.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시장이 이런데. 네. 굉장히 강한데 뭐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이렇게 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수익 확대해 나간다는 거 좋은 거고 차익 실현을 하셨어도 이렇게 강한 종목은 추후에 쉬는 구간 나오면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 강한 종목 내가 수익 봤으니까 다시 또 매수 타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구간이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천천히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분할 매도로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차익 실현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구간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변동성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밑에서는 거의 한 30%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30% 전후로 해가지고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네. 어제까지 뭐 계속 소개해드렸던 롯데강변개발도 바로 그렇죠. 밑에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아래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그러니까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밑에서는 정말 우리 위에는 평온한데 오리발 계속 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다음 주에 공개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오늘 K푸드 말로 없는 종목을 선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어떤 거 고르셨어요? 오늘은 궁금합니다. 네. 사실 1, 2, 3루타 종목도 어느 종목이 말로 없는 가도 이상할 그러니까요. 게 다 없고 좋은 게 나왔어요. 다들 뭐 좋은 종목 선택해 드렸는데 이 종목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뭐죠? 대상입니다. 대상? 네, 네. 아, 그렇네요. 네, 대상.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기관도 일부 매수는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대상을 못 봤네요. 네, 저희가. 어마어마한 뭐 규모는 아니지만 다들 불닭볶음면과 이제 S&D에만 관심 가져서 그런데 우리나라 좋은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미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MSG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그게 무해하다라는 것도 밝혀졌고 또 청정원, 종가, 안주야 브랜드화 성공했어요. 그래서 꼭 미원이 아니어도 청정원 하면은 이쪽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에 좀 유해한 웰빙에 관련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안주야나 뭐 종가 이런 쪽도 간편식품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발효식품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브랜드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미 2022년부터 진출해 있고 뭐 베트남 공장에 뭐 폴란드 공장에 지금 각 지역별로 공장을 짓고 현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을 미리미리 봐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구간이 좋을 것 같으니까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요.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종목은 싸게 나와 있는 구간이고 박스권을 치더라도 아래 박스권 쪽에 하단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2만 원 전후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 아닙니까? 2만 원 전후에 매수해서 1차 목표치, 2만 5천 원, 2차 목표치 보이지도 않아요. 3만 원 이렇게 보시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대응하시면서 올리면서 보시면 돼요. 말로 홈런까지만 가도 50%입니다. 적지 않은 수익률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니까요. 대상. 지금 경기 방어성 종목이고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이고 불안하다. 테크주 좀 어려워 보인다. 잠깐 피해갈까 하면 그 소나기 피하는 종목으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 생각하니까 대상 많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도전 종목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음식료를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이런 것만 보다가 네. 약간 우리가 관심권 밖에 있었던 종목인데 아주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대상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재선 파트너님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네. 얼른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금 말씀하신 이데일리 TV 통해서 제 얼굴 지금 이 파이널샷 바로 옆에 있으니까 클릭하고 잠깐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얼른 뛰어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오늘 시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날씨는 간밤 미증시의 한파를 맞고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3,90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환율도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간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AI 버블론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까지 겹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장기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시장에 우려가 많았던 AI 장비의 감가상각 논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심이 크게 얼어붙으면서 오늘 반도체주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되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2차 전지주에도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수산물 그리고 화장품 같이 한일형 테마주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관계가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가운데 며칠 전에는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또 어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 수입 제한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수산물 안에서는 사조씨푸드 그리고 화장품 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 재건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논의해오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안을 우크라이나 측과도 논의했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말이 들려오자 오늘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는 구름을 띠고 있는데요. 최근 정제 마진이 배럴당 19.7달러까지 치솟으며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4분기에 정유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만큼 정유주도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 리포트들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국내 연료전지 1위 기업으로 SOFC 공장 양산 개시로 사업 경쟁력이 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가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증권도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전망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에서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이 거래대금 상승 수혜 기대감으로 목표가 95,000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APR인데요. 최근에 이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이런 밈을 활용한 내 독보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이런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에서는 APR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0% 그리고 영업이익이 18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화장품 섹터 내 탑픽 유지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로봇주 두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한국 PIM입니다. 오늘 국내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손 상용화를 논의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고요. 오늘 SPG 같은 경우에는 LG 사이언스파크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분야 협력을 발표한 19일부터 3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연진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정부 정책 방향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가능할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연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를 5,000포인트로 달성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시 부양책 그 가운데서 가장 기대가 높은 게 3차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올해 안에 통과는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미증시가 꺾이면서 국내 증시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 기대감이 뭐 상승폭을 더 키운다라기보다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하반 경직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지수의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는 시기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뒤에는 말씀해주신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이제 연내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려면 일단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국회의원의 이제 과반수가 국회에 출석을 해서 과반수의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되는 건데요.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이 아시다시피 1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한 주당 가치는 명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경영권을 위협받으면 자기에게 이제 우호적인 기업의 자사주를 넘기고 그 경영권을 부활시켜서 경영권을 방해하고 이런 형향이 있었는데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에 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사주의 취득 요인이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면 자사주를 사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부작용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이게 될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현재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것이 뭐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자사주의 보유 비중을 볼 때 그 상장사가 평균적으로 자사주를 3.3% 보유하고 있고요. 지주사가 평균 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연 지주사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균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기업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는 롯데지주가 32.5%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최근에 유통주가 또 주가가 괜찮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서는 신영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50% 이상으로 국내 상장사 중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PBR은 0.6배 수준이어서 밸류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롯데지주와 신영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증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금을 이제는 유동성 있는 시장으로 옮겨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와 역행한다라는 평가를 받던 게 배당소득 최고 세율이었거든요. 증시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증시를 또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25% 쪽으로 좀 가닥이 바뀌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주와 관련해서 또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고배당주를 보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최고 세율이 45%였는데 이거를 35%로 줄이기로 했다가 시장에서 네. 탐탁치 않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25%로 다시 바꾸는 거니까 45%가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됐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하고 싶어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배당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고세율이 개편이 되게 된다면 배당을 하고 싶은 요인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주주가 배당을 받고 싶어서 배당을 한다면 그 성과가 소액주주에게도 오는 것이니까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제 주식의 장기 보유 유인이 생기겠죠. 장기 보유하면 배당을 그만큼 분기마다 받든 반기마다 받든 꾸준하게 받게 되니까 장기 보유하고 싶은 유인이 생길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세제 혜택일지는 모르는데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게 ISA 계좌를 하시면 1년에 2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이나 4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방안이 좀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배당세율, 최고세율도 인하가 되고 또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주의 매력이 그만큼 더블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고배당주의 장기 투자 유리함이 극대화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샘입니다. 그러니까 한샘이 가구업체인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 16에서 18%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배당 수익률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자사주도 29%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제에서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배당 소유 최고세율 인하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샘은 고배당이기도 하면서 자사주도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실적이죠. 지금 가구업체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한샘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배당, 자사주 소각 두 가지 매력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관심 가지실 만하고요. 또 배당 측으로는 현대차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 수준인데 자율주행이라든지 노보틱스 부분의 신규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도 이제 AI 협업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 배당 확대에 따른 수혜주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당주 ETF 상품 출시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내 고배당주의 ETF 향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배당주는 대부분 미국에 많이 몰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배당주 하실 때 대부분 미국 배당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국내 배당주로 돌아올 요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배당주에 대한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는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관심 가져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배당
관련돼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 언급해 주셨는데 한샘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PBR 보니까요. 한샘은 1.8배 정도, 현대차가 지금 0.6배네요. 네,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는 듯합니다. 정부가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을 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국민 성장 펀드 쪽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일단 수급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 성장 펀드를 150조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상당히 큰 규모죠. 일단 예정대로 출범하게 된다면 12월 10일에 출범이 될 것 같고 공공에서 75조 원 그리고 민간에서 75조 원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이 75조 원 조달 자금 중에 50조 원이 이제 은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대 금융그룹이 각각 10조씩 내라 이렇게 한 거죠. 사실상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은행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자금을 출연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감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은행주의 수익성을 좀 누를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최근에 그 IMA라는 게 생겼습니다. 종합투자계좌인데 증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도 연 8%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1호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면서 연 8% 수익이다? 이건 분명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만 하셨던 분들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은행주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증권주는 조정시마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도 보셔야 되는데 그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 이런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할 때마다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는 있다. 다만 아직은 펀드가 조성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살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성된 다음에 어떤 섹터를 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정부가 주도했던 펀드 중에 성공한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펀드도 사실상 실패를 했어요. 5년 전에 뉴딜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평균 수익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전에 녹색 펀드, 통일 펀드, 상당히 정부의 이름을 붙인 펀드가 많았지만 대부분 수익률이 좀 부진했거나 아니면 목표 금액에 미달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150조 원이라는 자금 자체가 적지는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모집이 잘 되는지 그리고 모집되면 이런 펀드들이 어떤 섹터를 사는지 이 정도는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측에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압박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또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투자를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국내 투자를 해야 된다. 같은 조건이면 국내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삼성이라든가 SK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국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펴볼 만한 이슈고요. 국내 대기업이 거의 800조 원대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이런 기업들을 다 합쳤을 때 그렇다는 거니까 역시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투자 쏠림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혜택까지 주기는 좀 어렵지만 투자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규제들이 철폐되는지는 조금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그 삼성의 평택 캠퍼스 5공장의 공사가 본격화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전자가 HBM이 잘 팔리니까 D램 공정을 HBM 공정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HBM을 잘 팔았죠. 근데 D램 공정을 HBM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D램 공정이 줄어듭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쇼티지로 D램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더 이상 D램 공정을 희생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HBM 투자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HBM 라인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평택 5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이 5공장이 2030년에 가동될 예정이었는데 2028년으로 가동 시점이 2년 정도 좀 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 4공장 대비해서 1.5배 수준의 클린룸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한양 ENG
ENG가 그 클린룸 시스템 전문 업체예요. 근데 5공장에 기존 공장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클린룸이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한양 ENG에 대한 수주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평택 5공장에 따른 투자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들 또 보시면 투자에 힌트 되지 않을까 싶고요. SK는 3년간 이제 128조 원의 국내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향후 600조 원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HBM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수혜주는 이제 한미반도체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HBM에 한미반도체의 TC 본더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TC 본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HBM4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비싼 TC 본더가 들어가는 부분도 한미반도체의 수익성 개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도체주가 조정 나올 때 이런 종목군들은 밑에서 한번 모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가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제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편입이 네. 되면은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이게 편입이 아무리 빨리 돼도 내후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네. 기대감을 가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내후년이냐면 일단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려면 후보국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걸 이제 매년 6월에 결정하는데 올해 6월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후보로 등록이 못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빨라도 내년 6월에 후보군 등록. 그럼 내후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편입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이제 내후년이다. 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수급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영문 공시 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를 이제 부여하는데 공시라는 게 사실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보시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작성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또 영문으로 한다? 이게 단순히 번역기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영문 공시자를 또 따로 뽑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는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조치도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이제 여기에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까지도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후보군에 좀 등록되지 않을까. 그럼 내년 6월에 후보군에 등록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얼마냐? 액티브 자산이 1.2조 달러, 2.8억 달러, 인덱스 1.2조 달러, 총 4조 달러입니다. 이 4조 달러 중에 일부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니까 수급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연말에 발표되는 MSCI 선진국 지수 진입 로드맵 요거를 살펴보시면 또 수급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롯데인베스트의 오연진 팀장과 함께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와 정책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반도체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투톱 체제를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부문장에 유임하고 노태문 사장을 모바일 가전 부문장으로 정식 선임했다. 노 사장은 그동안 맡아온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대표이사로도 올라서게 됐다. 미래 기술 강화 전략도 본격화했다. 전영현 부회장이 담당하던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에는 하버드대 출신 글로벌 석학 박홍근 사장이 새로 위촉됐다. 또 삼성벤처투자 대표 윤장현 부사장은 DX 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반도체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기술 선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 금요일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간밤 미국 증시 하락 어떻게 소화해줄까가 오늘의 관건이었는데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 출발한 가운데 그동안 좀 가장 많이 랠리를 누렸던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양시장 3%대 약세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특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오늘은 반도체 쪽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 좀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으면서 반도체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다 낙폭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역대급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우려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사실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회사의 GPU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 채권이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재무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건 매출 채권 자체만이 아니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주더라도 회수만 빨리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중요한데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일단 지금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한 49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같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70일 이상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과거와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려감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 반도체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잡을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또 이제 반도체를 뭐 2조 원 넘게 팔다 보니까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움직였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기대감이 가장 좋았었던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인보사 관련돼서 이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뭐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평균 섹터들 대비했을 때는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한일령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음식료라든지 뭐 배당주 같은 경우도 조금씩 역시나 변동 성장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4분기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성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D&D 파마텍이라든지 에이빌 바이오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M&A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발 상승이 좀 되돌림이 나온 가운데 개별 이슈가 있는 쪽의 테마성 움직임도 돋보였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시장에서 커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당한 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뉴스에 파는 물량, 세로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일단 당분간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아진 상황이고 또 단기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좀 대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좀 위축되는 구간이 당분간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곧 찾아올 것 같지만 기간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일단 서버 메모리 측면에 있어서 호황을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9월부터 급등 랠리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는 이제 시장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일단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이제 부양 패키지를 준비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엔화 약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확률이 높고 그걸 반영해서 어제 달러가 굉장히 좀 강세 국면으로 다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원화도 계속해서 좀 약세 국면에 좀 진입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인해서 시장의 좀 하방 요인으로 크게 이런 환부분도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일단 충분한 조정을 좀 받았던 섹터 위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섹터들이 일단 3분기 실적을 좀 안 좋게 나와서 미리 반영했던 뭐 피부 미용 섹터라든지 화장품 섹터 같은 종목들은 이제 하방이 어느 정도는 제한된 국면에서 오히려 4분기 성수기를 대비해서 상방이 좀 열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일단은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종목들 이제 ABL 바이오 기술 수출 이후에 가장 올해 안에 기술 수출 이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릴리와의 기술성 평가가 12월 말이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펩트론이 만약에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센티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두 분 다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대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의 물량 좀 거셌고요. 현재 3,8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경우에도 3.15% 내린 863.81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은 4%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 이상 덜어내면서 올해 들어서 하루 최대 순매도 규모를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의 경우에 그 물량 받아가면서 2조 1천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하게 외국인의 물량 좀 출회한 가운데 기관도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 2천억 원 순매수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1월 21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AI 버블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양시장에서 거세게 출회된 가운데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가증권 시장 확인을 해보면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5% 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8.7%가량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이사의 고평가 자산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를 강력하게 위축시켰고요. 이 영향으로 삼성과 SK는 물론이고요. 한미 반도체, SK스퀘어는 무려 9% 넘는 강한 하락을 받으면서 종가를 체결했고 이와 함께 전력설비, 전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도 테슬라의 낙폭과 함께 연동되면서 움직임이 좋진 않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나무화에 대한 합병 기대감 속에 네이버가 오늘도 2%가량의 상승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방어주들이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으로 KTNG가 2.6%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크게 경색이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랗게 질린 채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8%가량 하락이고요. 어제 분위기가 좋았던 펩트론도 4%가량의 하락, 삼천당제약도 5%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시장이 흔들리거나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빠지더라도 미용 관련 기업들이 반대를 좀 받아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미용 의료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 부품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시세가 이어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6%가량의 주가 조정을 받았다는 게 특징이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4에서 5%가량의 낙폭,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엔캠 같은 경우에는 ESS 시장과 관련돼서 오늘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밀리는 가운데서도 3%가량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게임주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은 조정을 깊게 받으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다시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대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79% 내리면서 전거래일 대비 151% 빠져나갔고요. 151포인트 빠져나갔고요. 3,853.26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3.14% 내리면서 863.95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피 200도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 낙폭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장중 한때 3,838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된 가운데 장중에 저점 크게 낮추면서 860포인트 찍기도 했지만 860포인트는 지지해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덜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도 더 많은 수준으로 물량을 출하했고요. 기관도 4,900억 원대 순매수세 보였지만 지수를 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은 2조 2천억 원대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200억 원대 순매도세, 기관도 매도에 동참했고요. 개인은 2,199억 원의 순매수로 결국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전기를 순매수했습니다. 한국전력까지 순매수하면서 모두 AI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 받아갔고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틀째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유진테크,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고요. D&D 파마텍이 이달 들어서 주가 27%나 급등을 했습니다. GLP-1 계열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재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삼성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버용 FCBGA의 사실상 완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주가 크게 그래도 방어해주려는 모습 나타났고요. FCBGA의 경우에는 차세대의 기판으로 현재 글로벌 빅테크에서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22만 1,500원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습니다. 결국 21만 7,500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세는 어떤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됐을까요? 외국인이 카카오를 선택한 가운데 기관은 네이버로 순매수하는 움직임 두드러졌고요. KTNG 같은 종목들 방어주 성격으로 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주 안에서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관이 순매수했고요. 현대차도 기관이 순매수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에서 연일 상위권의 이름이 올려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졌고요. SPG 로봇주 안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펩트론과 에이빌바이오, 리가켄바이오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은 SP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의 흐름이 선별적으로 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SPG도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결국 8%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상용화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장중에 49,80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고요. 시장 대비 크게 상승한 모습으로 46,100원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의 특징주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물 출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5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5원 선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미국의 빅테크와 AI주 급락을 한 게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 이사가 자산 가격의 과열이 위험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공격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4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2%가량 상승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목받는 섹터는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품 관련된 섹터인데요. 일본 총리 대만 개입에 대한 발언 이후에 중국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국내 반사이익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과 문화 콘텐츠 거기다 수산물에 이어서 이제는 화장품도 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은 K-뷰티, K-패션과 관련된 기업들로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과 함께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와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수령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건설적 효율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협상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요. WTI를 기준으로 했을 때 59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LNG라던가 유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 기대감 속에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특징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의 강세 그리고 엔저 효과 그리고 외국인의 이탈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까요? 다음 주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변동성이 컸던 이번 주였습니다. 난이도가 꽤 올라간 시장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이렇게 11월 셋째 주 같고 다음 주는 11월의 마지막 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포인트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다음 주에 좀 집중할 만한 일정들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11월 24일 같은 경우는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PR과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중장기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눈을 2월달 MSCI 지수 변경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 지금 이수페타시스와 ABL 바이오 정도가 있으니까요. 이제 일정을 앞두고 이제 이벤트 드리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액티브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당분간은 2월까지 이수페타시스와 ABL 바이오 계속 추적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스킨 부스터 쪽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도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1월 28일 날 10월 관광 통계가 나오는데 뭐 10월 달 관광 통계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확대가 된 상황들이 있고 실제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 관광 통계는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소비 성수기이기 때문에 일단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이라든지 스킨 부스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계속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변동성장에서도 상당히 잘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제약바이오 학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회 일정 관련해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12월 달 학회 일정들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 연계되어 있는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집중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시장의 좀 가격 조정 구간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가격 조정이, 그러니까 반도체 탑2를 비롯한 이제 지수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됐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시장 다음 주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빠르게 좀 튀어나갈 수 있는 섹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그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가 일단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베링거 인게라임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장기 주석형 주사제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베링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 오늘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단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이오센트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역시 연말로 갈수록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릴리와의 기술 평가가 종료되는 시점이 긴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상업화 계약과 이어진다면 또 한 번 제약바이오 섹터의 센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 부분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텍 중에 뭐 에스티판 같은 회사들도 사실은 4분기 이제 최대 성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일단 올레자르센이라는 약제에 대한 원료의약품 공급이 일단 내년도 수주 물량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4분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수주 모멘텀을 동시에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반도체 탑2의 조정 안에서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분명히 돌려나가는 섹터에 일단 한번 집중해보자는 전략이 다음 주엔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시간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되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투심을 끌려 올려줄 만한 좋은 소식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불안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종목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세요? 네, 오늘 6주 연속 제약바이오 들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기술을 수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주력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발 중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아이메로프로바트라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토클리맘이라는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상선 암병증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빠르면 12월 달에 3상 데이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업계에서는 이 임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뮤노반트의 최대 주주죠. 이 로이반트라는 회사가 인수를 아예 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이제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D&D 파마텍이 함께 올랐던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만약 실제 지금 최대 주주인 이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를 인수한다고 한다면 파트너사인 이 한올바이오파마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도 굉장히 좋고 외국인들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 3%대로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목표가는요. 전고점 돌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전저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 34억에서 내년에 105억까지 성장 전망이 되는 거면 앞으로의 실적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55,000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눈길 좀 주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피부 미용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휴지
휴젤이라는 업체 가져와 봤고요. 네. 이제 휴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닝을 미스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세부적인 실적을 좀 살펴보면 일단 3분기 국내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빠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일단 시장에서 좀 있었고요. 근데 이 100억이 빠진 부분은 왜 빠졌냐면 일단은 저가로 좀 들어온 경쟁 업체가 한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동사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좀 뺏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설명하는 거에 따르면 3분기를 저점으로 국내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여력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4분기부터 좀 실적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 비중보다는 해외 쪽 비중이 대략 한 수출 비중이 한 70%가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가 만약 좀 안정화된다면 지금 브라질, 미국, 중국이 계속해서 고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9월부터 브라질 판매가 재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4분기에는 좀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 쪽 미용 섹터가 부진했던 것이 맞다. 그리고 화장품 포함해서 피부 미용 섹터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실망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4분기부터 내년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히 휴젤이라는 회사는 현금성 자산도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현재 회사에서는 이 5천억을 가지고 톡신회사를 추가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 저점을 확인하고 4분기부터 다시 실적에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도 현재 상황에서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많이 기술적으로 하락해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만 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려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8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휴젤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해 보는 게 좋은지 한마디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어떤 메시지 주시고 싶으십니까? 네, 반도체라든지 조방원, 전력기기와 같은 기존 주도주들 그동안 못 잡으셨던 분들은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요? 네, 저도 섹터 순환매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세였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신 다음에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리프레시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좀 활기찬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더 유용한 투자 정보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